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생에 남은 시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김범석 지음 흐름 출판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며 삶은 누구에게나 유한하고 무한히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승과 작별하는 데에는 누구에게나 정해진 시간이 있다. 특히 암 환자는 더 그렇다. 나는 종양내과 의사이다. 암으로 인해 기약된 순간이 환자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조금씩 뒤로 미루는 일, 그것이 나의 일이다. 내가 만나는 환자들은 대부분 4기 암 말기 환자들로 이들은 완치 목적이 아닌 생명 연장 목적의 항암 치료를 받는다. 나는 의사로서 환자가 조금 더 천천히 떠날 수 있도록 항암 치료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기도 하고 신약 임상 실험도 한다. 그렇게 시간을 벌면서 마지막 순간을 뒤로 미루기 위해 발버둥 친다. 의사 면허를 딴 지 딱 18년이 되었다. 대형 병원에 근무하는 종양내과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탓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지켜봐왔다. 또한 그만큼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만났고 무수히 많은 생의 마지막 언저리를 마주해왔다. 다행히 의학의 발전 속도는 눈부셔서 새로운 항암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덕에 암 환자의 수명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과거에 비해 놀라운 만큼 늘어났다. 의사로서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지연된 죽음과 늘어난 삶의 시간들을 지켜보면 좀처럼 한 가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삶의 시간은 더 주어지는데 이 늘어난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을까?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는 걸까? 사람들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생각해보면 환자가 의사를 먹여 살리는 셈이고 때로는 환자가 의사를 치료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만나온 환자들의 선택이 그들이 꾸려가는 시간이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내게는 반면 교사가 되기도 하고 정면 교사가 되기도 했다. 내가 만난 환자들의 삶과 죽음으로 살아있는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마치 생애 숙제를 푸는 것 같았다. 그들이야말로 나의 선생님이었다. 그러나 가끔은 환자들의 가르침이 버거울 때도 있었다. 어떤 죽음들은 나를 무겁게 짓눌렀고 어떤 죽음들은 몹시 가슴 아프게 했으며 어떤 삶은 나를 겸허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럴 때마다 그것을 복기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틈날 때마다 기록을 남겨왔다. 거기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도 있었고 적어놓기라도 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순간도 있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과정을 복기하고 글로 남기는 과정에서 내가 모르고 있거나 잊어버렸던 혹은 찾고 있었던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게 환자들은 때로는 살아서 때로는 죽어서 나를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에 남아서 그들이 남긴 흔적들을 되짚으며 그 의미를 되새기곤 했다. 그래서 때때로 죽음이라 쓰고 삶이라고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삶을 잊어가는 나에게 누군가는 계속 의미를 물어왔으므로. 한동희 선생님의 저서 라틴어 수업에 언급되는 라틴어 명구 중에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라는 말이 있다. 오늘 누군가의 죽음은 내일의 내가 닿을 시간이고 어떤 죽음들은 분명히 아직 남아있는 이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한다. 뜻하지 않게 자신이 떠나갈 때를 알게 된 사람들과 여전히 떠날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나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고 언젠가는 찾아올 나의 죽음을 마주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일종의 비망록이기도 하다. 내가 만났던 환자들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추적하고 기억하고자 남긴 기록들이기 때문이다. 돌아가신 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 그들의 죽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기억되는 죽음이라는 것, 나아가 누군가의 죽음이 어떤 이에게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다만 혹시라도 고인의 죽음을 모독하거나 어쩌면 내가 다 알지 못한 고인의 삶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늘 걱정되고 두렵다.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사가 윤리적 의미와 직업적 책임 속에서 내가 글을 쓰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도 고민이 많았다. 그런 이유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만한 신원과 일부 상황들을 조금씩 바꾸어 적었다. 이름은 가명보단 단순한 알파벳으로 적었고 대화는 내 기억을 근거로 재구성했다. 환자의 개인정보 문제로 도저히 꺼내 보일 수 없는 환자들의 이야기는 내 컴퓨터 속에 잠들어 있다. 누군가의 어제는 우리의 오늘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오늘은 또 다른 이의 내일에 영향을 미친다. 삶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 모두는 이어져 있다. 누군가의 삶과 죽음에 대한 기억이 다른 이의 삶에 작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진 빚을 비로소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어떤 죽음이 삶에게 전하는 이야기들을 이 책에 담아서 당신에게 바친다. 끝으로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던 고주미 선생님, 거친 원고를 편집해 주신 흐름출판 김수진 편집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책이 나올 때까지 응원해준 사랑하는 가족들과 의협을 가르쳐주신 은사님들께도 감사하다. 누구보다도 나와 인연을 맺고 치료를 받았던 환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깊이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1년 1월 김범석. 1부 예정된 죽음 앞에서. 사람은 누구나 주어진 삶을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아낼 것인가 라는 질문을 안고 태어난다. 일종의 숙제라면 숙제이고 우리는 모두 각자 나름의 숙제를 풀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 인생의 숙제를 풀든 풀지 않든 어떻게 풀든 결국 죽는 순간 그 결과는 자신이 안아드는 것일 테니까.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기대 여명을 알게 된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지만 조금 달리 보면 특별한 보너스와 같을지도 모른다. 보통은 자기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 채로 살다가 죽기 때문이다. 자, 당신의 남은 날은 땡땡입니다. 이 시간은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물론 이 문제를 다 풀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빈칸으로 남겨두기에는 아쉬운 일이다. 너무 열심히 산 자의 분노. 남자의 눈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다. 나를 죽일 것만 같았다. 더 이상 항암 치료를 못한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신장암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항암 치료를 다 해봤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뉴스에서는 좋은 약이 많이 나오고 있다던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신약 임상실험에도 참여해봤지만 효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게 의사라는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남자의 언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목에 힘줄을 세우며 원망 어린 말을 쏟아내는 그를 상대로 한참 실랑이를 벌였다. 그는 결국 다른 병원에 2차 소견을 들으러 가겠다며 소견서와 의무기록 복사 신청서를 가지고 나갔고 마지막까지 고성을 지르며 사람의 혼을 쏙 빼놓았다. 그날의 힘든 외래 진료가 끝났을 때 눈치가 빤한 외래 간호사가 말했다. 선생님, 아까 환자분 눈빛이 장난이 아니던데요. 선생님을 진짜 잡아먹을 것 같았어요. 외래 진료가 지연되고 그 환자의 언성이 높아졌을 때 진료를 실끝대던 간호사였다. 그가 보기에도 그 환자의 눈에서 살기가 느껴졌던 모양이었다. 그랬다. 정말 그때 환자의 손에 칼이라도 들려 있었다면 그 이글거리는 눈빛이 나를 덮쳤을 것만 같았다. 외래를 보며 상대방이 나를 해칠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환자가 외래 진료실로 다시 찾아왔다. 며칠 전 두 눈에 가득했던 시퍼런 기운은 누그러져 있었다. 그의 몸 상태는 다른 병원에 가본들 별 수 없는 것이었고 다른 병원까지 가서 확인해 본 바로 본인도 그 사실을 더는 부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병원 의사로부터 기존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왜 그러냐는 핀잔도 들은 모양이었다. 그는 다시 내게 항암 치료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선생님, 돈은 상관없으니 예전에 썼던 그 항암제를 다시 써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돈이라는 단어에 내 마음이 삐걱댔다. 돈이 있으니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는 의미일까? 아니면 돈이 많으니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죽기 전에 쓸 수 있는 돈을 다 쓰겠다는 건가? 어느 쪽이든 그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 뻔해 보였다. 고민 끝에 효과가 없을 것을 알면서도 예전에 썼던 항암제를 다시 비급여로 처방했고 그에게 그 사실을 설명했다. 약이 잘 듣지는 않을 겁니다. 우선 딱 한 달만 써봅시다. 한 달 뒤에 CT 검사해보고 암이 커져 있으면 그때는 더 이상 미련 없이 깨끗하게 항암 치료는 포기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는 내 말에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고는 입을 다물었다. 결국 한 달간 항암 치료는 더 이어졌다. 그러나 예상대로 항암제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암덩어리는 갑절로 커졌고 그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선생님, 통증이 심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밤마다 열도 납니다. 이제는 정말 호스피스 완화 의료 단계로 넘어가야만 했다. 그는 결국 병원에 입원했고 호스피스 상담과 사회복지 상담을 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이 환자에 대해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소위 깡촌으로 불리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8남매 중 맏이었다. 집안 사정상 동생들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장남이었고 가족들은 그에게 아버지를 따라 농사 지을 것을 권했지만 그는 대학에 가겠다고 고집했다. 고집스러운 장남은 집안 반대에도 불구하고 낮에 일하고 밤에 몰래 공부하며 말 그대로 주경야독 끝에 기어이 대학에 합격했다. 등록금을 대줄 리 없는, 엄밀하게 말해 등록금을 대줄 수 없는 가정환경 속에서 그는 스스로 등록금을 벌어가며 공부했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뒤에 취직해서 회사 생활도 열심히 했다. 심지어 외국계 기업의 임원 자리에까지 올랐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일의 연속, 그것이 그의 삶 자체였다. 그러나 50대 중반 한창인 나이에 신장암에 걸리면서 그런 인생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수술을 받고 완치되는 듯 했지만 몇 년 뒤 뼈와 림프절에 암이 재발한 것이다. 그는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안 되는 일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평생을 끌고 온 기질은 어디 가지 않는다. 그는 단념하지 않았다. 자기 의지로 이끌어온 삶이었으므로 항암 치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치료도 웬만큼 잘 버텨냈고 쓰던 항암제에 내성이 생겨서 암덩어리가 커지면 다른 항암제로 바꿔가며 치료를 이어왔다. 어쩌면 그는 그깟 항암치료쯤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3년 가까이 항암치료를 받으면서도 회사에 계속 다녔다. 회식 자리에서 술만 피했을 뿐 출장까지 다니며 평소보다 2배 열심히 일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일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놀라워할 정도였다. 어쩌면 암투병을 하면서도 주어진 일을 해내는 것, 그것이 그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종양의 크기는 계속 커졌고 항암 치료는 더 이상 효과가 없었다. 이제 쓸 수 있는 약이 없었다. 인생이 더는 자신의 통제하에 흘러가지 않고 모든 것이 암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시작했다. 삶에 처음 찾아온 끌려가는 순간 그는 아마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을 것이다. 호스피스 상담에서 가족 상담은 피할 수 없는데 마지막까지 환자를 돌볼 계획을 세워야 하고 임종의 순간이 다가오면 주위에 남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가정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와 부인, 아이들의 관계가 문제였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부인은 남편과 정신적 교감이 없었다. 부부이긴 했지만 동거인 이외에 의미가 없어 보였다.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지 못했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으며 둘 사이의 대화는 없었던 것 같다. 두 사람은 부부보다 아이들의 부모로서 지내온 지 꽤 오래된 듯 했다. 성격 센 남편에게 30년 가까이 눌려 지내온 결과였을 것이다. 부인은 남편이 안타깝거나 불쌍하다고 느껴지지 않지만 법적인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빠이니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신이 할 도리는 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말하는 부인의 말 어디에서도 살가움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에게 남편의 병구와는 그저 의무방어전 같았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는 잘 따르는 편이었지만 아버지는 회사 일로 늘 바쁘고 살갑지 않았기에 집에 없는 편이 더 편했다고 했다. 어쩌다가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집안에는 알 수 없는 냉기와 침묵이 흘렀으며 아버지가 집을 비우면 다시 화기애애해졌다. 아이들은 공부도 그다지 못하는 편은 아니다 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늘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짐작이 되었다. 어려운 가정 환경의 제약을 뛰어넘으며 공부를 해야 했던 환자로서는 풍요로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하지 않는 자식들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할 만큼 한다고, 할 만큼 하고 있다고 항변했겠지만 그의 기준에는 못 미쳤을 게 뻔했다. 환자가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쉽게 상상이 되었다. 이 나이쯤 되니 내 주변에서도 일에만 몰두하는 회사 인간을 보곤 한다. 분명 스스로는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데 결과는 다르게 드러난다. 그가 가족을 위해 일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은 그가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은 그는 돈 벌어오는 하숙생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데 그 사실을 자신만 모른다. 심지어 그런 사람은 회사에서의 습관이 몸에 배어 가족을 부하 직원 다루듯 대하기도 한다. 이 환자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 보이지 않았다. 아내와 아이들이 그를 편히 여길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병원에 있는 동안 그는 주로 혼자였다. 부인 외의 가족들은 잘 찾아오지 않았고 아이들이 병문안 오는 일도 없었다. 회진을 가서 보면 그는 노트북을 열어놓고 주식 차트를 보며 무언가에 몰두해 있곤 했다. 그러나 더 이상 항암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자 예전과 같을 수는 없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통증의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그 어떤 의지로도 코앞까지 다가온 죽음을 밀어낼 수 없었다. 떠나는 순간을 준비해야만 했다. 얼마 후 부인이 혼자 외래로 찾아왔다. 남편이 이제는 많이 쇠약해졌고 거동이 점점 불편해져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환자의 소식을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까칠한 사람이어서 화장실에 가려고 부축해 줄 때나 식사를 하는 것을 도와줄 때에도 예민하게 굴어 호스피스 병원의 간호사들도 남편 대하기를 꺼린다고도 했다. 부인은 거기까지 환자의 근황을 전하고서야 나를 찾아온 진짜 이유를 털어놓았다. 남편이 자신에게 서울대 병원에 가서 예전에 먹던 항암제를 받아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없어지고 남에게 의지하는 일이 많아지자 항암제라도 먹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걸까? 그의 마음이 이해는 됐으나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나는 부인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보호자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쓸 수 있는 항암제는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은 항암제 처방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빈손으로 돌아가면 환자가 부인을 다그칠까봐 걱정이 되었다. 돌아가서 제 핑계를 대세요. 의사가 항암제 처방은 안 된다고 화를 냈다고. 약을 받아올 재간이 없었다. 의사에게 엄청 혼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 스스로도 구차스럽고 궁상맞은 대답이었다. 그러나 부인은 별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진료실을 떠나며 짧은 인사만 남겼다. 남편 성격이 유별나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 편인데 의사인 내가 잘 받아줘서 고맙다고 했다. 나는 그 인사에 환자에 대해 느꼈던 바를 솔직히 이야기했다. 남편분이 너무 열심히 사셔서 그런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산 죄로 죽을 때도 편하게 돌아가시지 못하네요. 사람이 살아온 천성이라는 게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죽기 전에는 한 번은 변하기도 하는데 남편분은 참 어렵네요. 부인은 내 말을 가만히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담담히 말했다. 그간 선생님께서 항암치료 잘해주신 덕에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오래 버텼다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선생님. 참 고마웠습니다. 부인의 진심 어린 인사가 낯설었다. 생각해보니 환자가 항암치료를 받았던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작 그로부터는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었다. 짐작하건대 그는 내가 아닌 누구에게도 고맙다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았다. 돌아보면 그는 늘 진지했고 심각한 표정이었으며 3년 내내 화가 많이 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고마움보다 분노가 더 먼저, 더 크게 자리했을 것 같았다.
더 잘 살아보려는 자신을 붙잡았던 부모, 제 능력에 뒷받침되지 않는 가정 환경, 경제적인 사회생활, 본인 기준에 못 미치는 가족들,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해왔지만 가정 안에서는 느껴지는 소외감,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그의 살기 어린 눈빛이 좀처럼 잊히지 않았다. 너무 열심히 살아온 사람의 분노. 분노가 오기가 되고 오기가 원망이 되기도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을 것이다.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든 치우며 앞으로 나아가는 삶.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며 존재 이유를 찾는, 앞만 보며 이 악물고 달려온 삶. 그에게 삶은 열심히 싸워야만 하는 투쟁의 장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죽기 살기로 살려고만 했던 건 아니었을까? 만약 사는 동안 적당히 자신의 욕망과 타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더라면, 너무 앞만 보지 않고 주변을 살피며 달렸더라면, 그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마음의 여유가 있었더라면 그는 그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는 왜 그토록 끝없이 달리기만 해야 했을까? 한 번쯤 멈춰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나중에 호스피스실을 통해 그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12월의 어느 추운 겨울날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온하게 떠났을지, 가족들의 외면 속에서 쓸쓸히 떠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지켜봐왔던 그의 삶을 생각해보면 후자였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았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죽은 뒤에 혹시라도 그를 다시 만난다면 꼭 묻고 싶어졌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까? 내 돈 2억 갚아라. 한 폐암 환자가 있었다. 그는 아주 오래전에 이혼했고 자식이 없었다. 같이 살던 동거인은 법적으로는 부인이 아니었고 환자의 병세가 깊어지자 그의 곁을 떠났다. 한마디로 이제 보호자가 없다는 뜻이었다. 한동안은 기력이 남아 혼자 병원을 다니며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점점 암이 진행되면서 그는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화장실을 혼자 가기 어려워 간병인을 두어야 했고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다. 상태가 더 악화되어 입원을 하게 되자 호스피스 팀의 의뢰가 되었고 호스피스 상담을 시작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부모는 오래전에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남동생이 한 명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혈육이라고는 그 동생뿐이었는데 연락이 끊긴 지 몇 년 되었다고 했다. 4, 5년 전쯤 동생이 사업을 한다며 그에게 2억 원을 빌려가 놓고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돈을 갚지 못했고 그 뒤로 서먹해지는 바람에 연락도 끊겼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고 했다. 그렇게 큰 돈을 떼어먹고 연락이 끊긴 동생을 이해한다고 여전히 좋다고 말하는 형은 세상에 없다. 동생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그는 폐암 말기였다.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가족의 도움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다. 결국 호스피스 팀의 노력으로 우여곡절 끝에 동생에게 연락이 닿았으나 당연히 동생은 형의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 호스피스 팀은 그에게 환자의 상황을 설명하고 병원에 와달라고 부탁했다. 며칠 뒤 회진을 돌 때 처음 보는 남자가 환자의 병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섰다. 누군가가 그 환자를 찾아온 건 처음이었다. 비슷한 얼굴 생김새의 환자의 동생인 것을 직감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놀란 표정이었다. 형님. 예상대로였다. 소식이 끊긴 지 오래된 형제가 몇 년 만에 얼굴을 마주치는 순간이었다. 나는 형제의 상봉을 위해 환자의 침대에 몇 바짝 물러섰다. 환자의 미간이 찌푸려지더니 이내 눈썹이 크게 올라갔고 동생은 환자를 보고 황망한 눈빛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환자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온몸에 뼈와 가죽만 남은 몸으로 환자는 산소 마스크에 의지한 채 근근히 숨만 쉬고 있었다. 곧 동생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몇 년 만에 만나는 형에게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에 마음이 편할 리 없었다. 세상에는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연이 있다. 부부는 이혼하면 남이라지만 형제는 서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피가 섞인 사이다.
부부가 의복과 같다면 형제는 수족과 같다. 지구상의 50억 인구 중 유일하게 서로 같은 뱃속에서 머물렀던 존재는 부정한다고 부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어쨌든 다시는 없을 것 같았던 형제의 만남은 형의 죽음을 앞두고 이루어졌다. 순탄치 못한 삶이 갈라놓았던 두 사람을 죽음이 다시 만나게 한 셈이었다. 형제는 서로 한참 마주보았다. 둘 사이에는 세월의 공백만큼이나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병실의 정막은 깊고 또 깊었다. 동생은 형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한 채 어쩔 줄을 모르고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2억 원이라는 돈과 원망과 세월이 핥히고 간 두 사람 사이의 틈은 생각보다 깊어 보였다. 한참 뒤 환자가 동생에게 할 말이 있다고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숨이 차서 목소리를 크게 낼 기력조차 없던 형이 자신을 부르자 동생이 다가가 형의 얼굴 쪽으로 허리를 숙였다. 동생은 곧 울 것 같은 얼굴이었다. 드디어 화해의 순간이 왔구나. 나는 조금은 두근대는 마음으로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제 두 형제는 화해하고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우애롭게 보낼 것이다. 환자는 동생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귓가에 나지막한 목소리로 천천히 이야기했다. 너 내 돈 2억 갚아라. 그 순간 병실 안에 있던 모두가 귀를 의심했다. 병실에는 싸늘한 정적이 흘렀고 훈훈했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는 다시 한번 천천히 말했다. 내 돈 2억 갚으라고. 동생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은 이미 사라져버린 뒤였다. 당혹스러웠다. 내가 기대했던 것은 이게 아니었는데 이를테면 이런 말들. 네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끊겨서 원망스러웠는데 내가 폐암에 걸려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 형이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니? 지나간 일은 됐으니 남은 기간 동안 형제끼리 자주 보자. 내가 저승에 먼저 가거든 부모님께 네 소식을 전하마. 나도 미안하다. 이런 말이었다. 그런데 2억을 갚으라는 말이 전부라니. 그러나 생각해보면 어디까지나 내 순진한 기대였을 뿐이다. 환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나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2억 원은 환자가 평생 많은 것을 희생해서 모은 돈이었을 수도 있다. 그런 돈을 동생을 믿고 내놓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랬다면 동생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이 얼마나 깊을지, 모든 걸 잃었다는 절망이 얼마나 클지는 짐작할 수조차 없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야기의 결말은 충분히 내 기대와 다를 수 있었다. 다만 의사로서는 안타까웠다. 지금 환자에게는 돈을 돌려받는 것보다 동생과 해묵은 관계를 푸는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 동생이 아니면 그의 마지막을 배웅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이런 끝이 동생과의 마지막이라면 환자 자신에게 아쉽고 가슴 아픈 일일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역시 내 마음이었을 뿐이다. 환자의 동생은 그 뒤로 다시 병원을 찾아오지 않았다. 환자도 더는 동생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 대신 동생은 간병인을 보내주었고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했다고 들었다. 며칠 후 환자는 아무도 지켜보는 이 없는 가운데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무연고 시신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면 적어도 시신은 동생이 수습해 간 것 같았다. 결국 내 돈 2억 갚아라가 환자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 된 셈이다. 그의 삶에서 2억 원은 어떤 의미였을까? 돈보다 자신의 믿음을 저버린 동생이 더 원망스러웠던 걸까? 되돌릴 수 없는 과거보다 얼마 남지 않은 날들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쓸쓸하게 떠나지는 않았을 텐데. 종양내과 의사이다 보니 삶의 마지막을 목도하는 일이 많고 마주하는 사연도 각양각색이다. 그 환자 이전에나 이후에도 환자의 가족들이 주변인들이 돈 때문에 다툼하는 꼴을 적잖이 봐왔다. 그럴 때면 가끔 그 병실에서 환자가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2억 갚아라 라고 말하던 순간이 떠오른다. 한 인간이 혈육에게 남기는 마지막 한마디가 내 돈 2억 갚아라 였던 것은 씁쓸했고 쓸쓸한 죽음은 언제나 그렇듯이 안타깝기만 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